창밖은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거칠게 울부짖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번갯불이 순간적으로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가 이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뒤이어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한지우는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인지 빗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7살 아들 한민준의 가쁘고 거친 숨소리에 못 박혀 있었다. 흡, 흡, 아, 빠. 작은 아이의 등은 활처럼 휘어져 있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낡은 풀무가 바람을 빨아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듯한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아이의 작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조명 아래 드러난 민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평소 장난기 가득하던 커다란 눈은 이제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애타게 아빠를 찾고 있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절박했지만 아들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숨 천천히 쉬어보자. 후 하고 그는 휴대용 네뷸라이저를 아이의 입에 대주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아이는 약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캑캑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평소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났을 응급처치였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지훈의 등줄기에서도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은 그저 등을 쓸어주거나 약을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이름. 강희연이라는 세 글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신호음이 몇 번이고 길게 이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중요한 회의, 중요한 저녁 식사, 중요한 계약.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의 목록에 아들과 남편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제발, 제발 받아. 오늘만은. 애타는 기다림 끝에 수화기 너머의 길고 긴 신호음이 뚝 끊겼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차갑고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지훈의 귓전을 때렸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 거 몰라. 짜증이 역력한 목소리. 지훈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 삼켰다. 지금은 아들이 먼저였다. 희연 씨, 민준이 상태가 안 좋아.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배경으로 들리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그의 말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 시작이군. 네뷸라이저 했어. 약은 먹였고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듯한 태도였다. 지우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했어 다 했는데 소용이 없다고. 평소랑 달라. 이건 그냥 발작이 아니야. 제발 빨리 와줘. 나 무서워. 희연 씨,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다른 남자의 나긋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희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순간인데. 최태석이었다. 경쟁사인 태강그룹의 부회장이자 강희연의 은밀한 연인. 지우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던 것이다. 강희연은 잠시 휴대폰을 막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한지훈 씨, 지금 진순그룹에 명운이 걸린 계약이 마무리되는 자리야.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자들이 바로 내 앞에 있어. 애 하나 아프다고 이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당신도 알잖아. 명운 계약.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과장하지 마. 늘 그런 식이었잖아. 당신은 엄살 피우는 아이 옆에서 더 호들갑 떠는 거. 119 불러. 그리고 전화 끊어. 나 정말 바빠. 강희연, 지훈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정하게 말을 이었다. 의사한테 데려가면 될 거 아냐. 당신이 아빠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전직 NIS 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애 하나 병원에 데려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과거를 비아냥거리는 잔인한 말투.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무능하고 감상적인 과거일 뿐이었다. 제발, 희연아,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어해. 제발. 애원, 지우는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차가운 통화, 종료음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뚜, 휴대폰을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절망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아들의 마지막 숨소리마저 외면해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호텔의 펜트하우스. 강희연은 방금 전에 불쾌한 통화를 잊으려는 듯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드레스는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예시와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은 그녀를 얼음 여왕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최태석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최태석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다. 그의 손길에는 능숙한 유혹과 소유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온 전화. 희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눈앞에 있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는 이미 희미한 잔상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지훈 씨가 알아서 하겠지. 그는 언제나 그랬으니까. 나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진숭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최태석은 그녀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잔인함. 그것이 바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증거였다. 역시 강 대표님다워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아니죠. 자, 저기 데이비드 회장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우리는 세상을 갖는 겁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희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지훈과 민준이 있는 비좁고 낡은 북카페 겸 집을 떠올렸다. 책 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늘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던 작은 아이. 그 모든 것은 그녀의 화려한 성공가돼 어울리지 않는 촌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럴 수 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최태석과 함께 투자자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완벽하고 매혹적인 미소가 걸렸다. 마치 방금 전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연희동의 작은 주택.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쌌다. 깃털처럼 가벼운 아들의 무게가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민준아, 아빠랑 병원 가자. 괜찮을 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아이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집안의 희미한 온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가운 폭풍우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빗줄기는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창과 같았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지우는 아이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끌어안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낡은 SUV의 문을 여는 짧은 순간에도 옷이 흠뻑 젖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안전벨트를 맸다. 아이의 입술은 이제 거의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안 돼. 민준아, 정신 차려. 아빠 봐. 응. 그는 미친 듯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전방의 시야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지우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차는 폭우를 뚫고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은 내가 살려야 한다. 그는 강희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그녀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그녀 곁에 있던 최태석의 목소리. 배신감과 분노가 심장을 태웠지만 지금은 그것을 곱씹을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질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잔인했다. 폭우로 인해 도로는 강처럼 변해 있었고 곳곳에서 침수와 사고로 인해 교통이 마비 상태였다. 그의 차는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빗소리가 뒤섞여 지옥 같은 교향곡을 연주했다. 지우는 미친 듯이 운전대를 내리쳤다. 비켜, 제발 비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의 외침은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았다. 담요에 쌓인 민준의 작은 몸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오직 그의 아들의 생명만이 멈춰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지우는 결심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다시 뛰어내렸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따뜻해야 할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달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많은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비췄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병원의 응급실 불빛이 보였을 때 지훈의 다리는 풀려버렸다. 그는 병원 입구 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의료진이 뛰쳐나와 아이를 급히 이동 침대에 옮겼다. 한 간호사가 지훈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그 위로 다급하게 움직이는 하얀 가운들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응급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 아이의 숨이 멎어가던 그 순간 강희연이 TV 뉴스 속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그녀는 방금 전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진숭그룹의 자랑스러운 CEO로서 최태석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폭풍우 치던 밤, 한 아이의 세계는 끝났고 한 남자의 세계는 지옥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 그 비정한 선택은 이제 막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하얀 병원 복도를 얼마나 걸었는지, 텅 빈 의자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멀어졌고 모든 색은 빛을 잃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차가운 무채색의 진공 상태로만 존재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유감입니다. 유감, 고작 그 한마디로 7살 아이의 우주가. 한 아버지의 세상이 종결되었다. 지훈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이 마른다는 말을.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했다. 심장이 있어야 할 가슴 한가운데가 거대한 싱크홀처럼 뻥 뚫려 차가운 바람만 휑하게 지나가는 듯했다. 그때였다.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복도를 채웠다. 강희연이었다. 그녀는 밤새 공들여 만든 듯한 슬픔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눈가는 붉었고 값비싼 검은색 원피스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어딘가 황망한 기색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태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그림이었다. 여보,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희연은 지훈의 팔을 붙잡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지훈은 인형처럼 굳어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길에서 온기 대신 소름 끼치는 냉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나쁜 엄마야.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의료진들과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태석은 시기적절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대표님,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입니다. 비극, 그 단어가 지훈의 텅 빈 머릿속에 날카롭게 박혔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자신의 야망과 욕정을 위해 아들의 목숨을 외면한 잔인하고 계획된 방치 살인. 장례식은 진숭그룹의 재력을 과시하듯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화꽃이 산처럼 쌓였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보낸 조화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희연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상주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았고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비운의 모정, 성공가도를 달리던 여성 CEO의 눈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의 슬픔을 대서특필했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지켜보았다. 그는 말을 잃었고 감정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이 역겨운 위선의 연극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TV 뉴스 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희연의 환한 미소. 그 미소와 아들의 차갑게 식어가던 작은 몸이 겹쳐지며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통곡, 그녀의 슬픔, 심지어 조문객들의 위로마저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들은 강희연의 비극에 조의를 표하는 것이지 한민준이라는 작은 아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발인이 있던 날 희연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 마지막 절규를 토해냈다. 안 돼, 민준아. 엄마 두고 어디가. 엄마가 잘못했어.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토록 완벽한 영희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안도감.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장례식이 끝난다는
자신의 발목을 잡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졌다는 안도감. 지훈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묘지보다 더 적막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희연은 마지못해 사진을 찍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훈 자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제 그 사진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증거가 되었다. 그는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 작은 침대, 책상 위에 놓인 공룡 피규어들, 벽에 붙은 삐뚤빼뚤한 그림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아이만 없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가지를 개고 장난감을 상자에 담았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다 그의 손에 작은 공룡 모양의 장난감이 잡혔다. 민준이가 가장 아끼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인형이었다. 아바, 이거 봐, 티라노가 내 목소리 먹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인형의 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아들의 목소리라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아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누냐, 멋진 탐험가 한민준. 지금부터 공룡시대로 출발한다. 크앙.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녹음된 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다. 노래를 부르는 소리, 동화책을 읽는 소리, 아빠를 부르는 소리.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던 중이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밤의 소리였다. 거친 빗소리, 그리고 쌕쌕거리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아이가 잠들기 전 녹음 버튼을 끄는 것을 잊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지훈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숨 천천히 쉬어보자. 필사적으로 아이를 달래는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 길고 긴 통화 연결음. 지훈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녹음된 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다. 배경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까지 생생했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 거 몰라.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 희연씨, 민준이 상태가 안 좋아.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절박한 자신의 외침. 또 시작이군. 네뷸라이저 했어. 약은 먹였고. 경멸이 담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그의 기억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하고 잔인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희연씨,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순간인데. 최태석의 목소리. 한지훈씨, 지금 진숨그룹의 명운이 걸린 계약이 마무리되는 자리야. 애 하나 아프다고 이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과장하지 마. 119 불러. 그리고 전화 끊어. 나 정말 바빠. 강희연, 의사한테 데려가면 될 거 아냐. 당신이 아빠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전직 NES 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애 하나 병원에 데려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마지막 조롱, 제발. 희연아, 민준이가 엄마 보고 싶어해. 제발, 자신의 처절한 애원. 그리고 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지훈은 공룡 인형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식는가 싶더니 이내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시뻘겋고 차가운 분노가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남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겼다. 소음 제거 필터를 거치자 그들의 대화는 더욱 섬뜩할 정도로 선명해졌다. 그는 파일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하고 클라우드 서버에도 업로드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처럼 그녀는 그를 조롱했다. 전직 NIS 요원. 그래, 그녀는 잊고 있었다. 조용한 북카페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남자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보를 다루고 거짓을 파헤치고 적을 무너뜨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민준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은 없다. 지켜야 할 가정도 없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다. 장례식 내내 흐리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이제 막 가장 어둡고 긴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위성 전화를 꺼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는 전원을 켜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지우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지옥의 한기가 서려 있었다. 나다. 서진아, 유령이다. 유령 고스트. 그것은 국정원 시절 그의 코드네임이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과거의 한지훈이, 슬픔에 잠긴 아버지 한지훈의 껍데기를 깨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이 확 깬 듯 경악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은 민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보며 조용히,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했다. 그래, 일이 좀 생겼어. 아주 큰 청소를 해야 할 것 같거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희연이 선택한 그 결정이 어떤 비극을 만들었는지, 이제 그녀는 온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깨닫게 될 터였다. 비극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은 잠에서 깨지 않았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웠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정교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잠이라는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동이 트자 그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상실감에 젖은 아버지의 비틀거림이 없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포식자의 간결함만이 존재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민준의 책방이었다. 아들의 이름을 딴 그의 모든 것이었던 작은 북카페.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커피와 오래된 책이 뒤섞인 아늑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창계는 지훈이 아들과 함께 만들었던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의 행복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영업 중이라고 쓰인 팻말을 뒤집어 휴업으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예 팻말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휴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폐업이었다. 영원한 끝. 그는 묵묵히 책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기증한 책, 그가 아들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그가 아끼던 소설책들, 한 권 한 권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감정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그는 책들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닥치는 대로 상자에 쑤셔 넣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한지훈이라는 인물의 지난 7년을 서둘러 매장하려는 듯이 커피 머신, 컵, 의자, 테이블,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 제자리를 잃고 포장되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아늑했던 공간은 텅 빈 창고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벽에 붙은 민준의 그림들을 떼어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아빠와 아들의 모습. 그림 속에서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만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이제 북카페 주인 한지훈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바닥을 드러내자 드러나는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부드러운 스웨터와 면바지를 벗어 던진 그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활동성을 극대화한 특수 소재. 그것은 평범한 양복이 아니었다. 임무 수행을 위한 전투복이었다. 손목에는 투박하지만 견고한 군용시계를 찼다. 서랍에서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위조 여권, 그리고 대포폰 몇 개가 나왔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인상의 동네 책방 아저씨는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유령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위성 전화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박서진을 만난 곳은 화려한 강남의 카페가 아니었다. 을지로의 낡은 공구상가 뒷골목, 간판도 없는 허름한 철문 앞이었다. 약속된 노크를 하자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형님, 진짜 오셨네요. 박서진이었다. 국정원 시절 사이버 심리전 팀에서 천재 해커로 이름을 날렸던 남자. 지훈과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지훈이 목표물의 심리를 파고들어 흔들면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화벽을 뚫어 정보를 빼냈다. 그들의 콤비 플레이 앞에서는 뚫지 못할 요새가 없었다. 서진의 아지트는 그의 모습처럼이나 혼돈 그 자체였다. 사방에 널린 컴퓨터 부품과 전선들, 벽을 가득 메운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 하지만 그 혼돈 속에는 그만의 질서가 있었다. 모니터 위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형님이 국정원 그만두고 아들내미 사진만 풋에 올려놓고 살 때 저는 형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예전보다 더 차가워 보이네요. 서진은 걱정스럽게 지훈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옛 동료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앉아. 지훈은 짧게 말하고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패 몸을 던졌다. 그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들, 죽었다. 내 아들, 민준이 며칠 전에 죽었어.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지훈의 SNS에서 민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지훈을 쏙 빼닮은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였다. 형님, 저런 어떻게 교통사고라도. 아니, 지훈은 말을 잘랐다. 그는 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서진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들어봐, 네가 직접. 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지훈은 그가 파일을 여는 동안 벽에 걸린 서울시 네트워크망 지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몇 초 후 헤드셋을 쓴 서진의 입에서 험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씨발, 이게
이게 사람 새끼야. 그는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천재 해커의 장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수님이 어떻게... 아니, 그 여자 제정신입니까? 이제 내 아내 아니야. 그냥 목표물이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제야 서진은 지훈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그의 눈빛이 왜 그토록 차갑게 변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그래서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서진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도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 동료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현장 요원 유령에게 보고하는 팀원으로서의 자세였다. 그래, 강희연과 그녀의 제국, 진순그룹, 그리고 그 옆에부터 기생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진순그룹. 형님, 장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이에요. 정관계에 뻗어있는 줄은 거미줄보다 촘촘하고 자체 보안팀은 국정원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요. 바위는 틈이 있기 마련이지. 그리고 그 틈에 다이너마이트를 쑤셔 넣는 게 우리 전문 아니었나. 지훈의 말에 서진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랬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좋습니다. 유령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팀장님, 이제 뭘 하면 되죠? 서진은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모니터 중 하나에 진순그룹의 조직도가 떠올랐다. 강희연의 사진이 중앙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섰다. 1단계. 정찰, 강희연, 최태석을 포함한 진순그룹 핵심 임원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개인 신상, 자금 흐름, 통신 기록, 사생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접수.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 분석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약점을 식별한다. 비자금, 불법 거래,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 우리는 전공법으로 싸우지 않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다. 지훈은 조직도 위에서 몇몇 임원들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희연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의 야심과 약점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3단계. 교란, 식별된 약점을 이용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한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단순한 기업 간의 정보전이나 내부 고발자의 소행처럼 보이도록 위장해야 해. 적이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정보를 흘려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군요. 역시 형님답네요. 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마지막 4단계는 서진이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니터 속 강희연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성공한 CEO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4단계는 괴멸.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날이다. 언론, 검찰, 주주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거지. 그녀가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그 모든 것을 바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빼앗아 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때부터 시간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시계의 초침소리. 두 남자는 밤낮을 잇고 진순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서진의 아지트는 완벽한 작전 통제실로 변모했다. 진순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 내부 통신망 감청 자료,
자금 흐름, 추적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냉철한 분석가로 돌아갔다. 그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정확히 짚어냈고 인물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며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슬픔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복수를 위한 연료로 쓰기 위해서 며칠 후 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다. 형님, 찾았어요. 첫 번째 균열을 낼 만한 완벽한 건수입니다. 강희연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최근 진숭바이오 자회사랑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회계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 명백해요. 지훈은 모니터에 뜬 데이터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완벽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먹잇감. 이것이라면 그녀의 의심을 사지 않고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을 빼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걸로 시작한다. 가장 신뢰받는 경제 전문 기자 리스트를 뽑아. 그 중에서도 진숭그룹에 앙심을 품고 있을 만한 놈으로 작전은 시작되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강희연이 있는 곳일 터였다. 그녀는 아마도 또 다른 성공을 자축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겠지. 아들의 죽음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기다려. 강희연, 네가 버린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가고 있으니 네가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어내려 줄게. 그의 가슴 주머니에서 민준이 그린 그림이 바스락거렸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자 그를 악마 같은 복수기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었다. 작전명 첫 번째 균열. 한지훈과 박서진의 아지트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어두운 방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광원이었다. 한쪽 화면에는 진숭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지훈은 목표물을 정했다. 대한뉴스의 김동철 기자. 그는 한때 진숭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외압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난 잊혀진 저널리스트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복수의 불씨가 남아있을 터였다. 진숭그룹에 대한 그의 이해도 역시 다른 기자들보다 깊었다. 준비됐어. 지훈이 묻자 키보드 위에서 춤추던 서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완벽합니다. 형님, 7개국 15개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이메일 발신자 정보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유령 서버에서 생성됩니다. 발신 후 1분 내의 모든 로그 기록은 자동 소멸. 추적은 불가능해요. 그들이 신의 손을 가졌다고 해도 말이죠. 서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디지털 세계의 유령을 창조하는 예술가였다. 분해, 지훈의 낮은 명령과 함께 서진은 엔터키를 눌렀다. 작은 클릭 소리.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향해 발사된 첫 번째 포탄이었다. 데이터 패킷은 빛의 속도로 가상 공간을 가로질러 김동철 기자의 낡은 컴퓨터를 향해 날아갔다. 같은 시각 대한뉴스 편집국 김동철은 무기력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다시 연예인 가십거리나 맛집 홍보 기사를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한때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겠다던 그의 열정은 닳고 달아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었다. 띵! 새 메일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신자는 저스티스. 제목은 진숭그룹에 대한 작은 선물. 그는 또 스팸 메일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여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진숭바이오와 오션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 간의 내부 거래 내역이었다. 날짜, 금액,
관련자 서명까지 위조된 흔적 없이 완벽했다. 일반적인 제보와는 차원이 달랐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자료였다. 그의 죽어있던 기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몇 시간에 걸쳐 자료를 검토하고 자신의 낡은 정보원들을 통해 교차 확인을 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오션캐피탈의 실소유주가 강희연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한 흔적까지 발견했을 때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는 곧장 편집국장에게 달려갔다. 국장님, 이거 터뜨려야 합니다. 진숭그룹의 명백한 회계부정. 배임 증거입니다. 편집국장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진숭그룹은 대한뉴스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였다. 김 기자, 또 시작인가 이거? 출처는 확실한 건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제보입니다. 하지만 자료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역으로 소송당할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판에만이라도 작게 내보내 주십시오. 제 기자 인생을 걸겠습니다. 김동철의 절박한 눈빛에 편집국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 후 대한뉴스 경제 섹션 한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진숭바이오, 유령 회사 통한 수십억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사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달랐다. 개미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진숭바이오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주가는 순식간에 5% 이상 급락했다.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진숭타워 최상층 CEO 집무실, 강희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얼마 전 성공시킨 대규모 투자 유치로 그룹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희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완벽한 순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보고해. 대한뉴스에서 진숭바이오 관련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내부 거래 의혹에 대한 내용인데 기사가 나간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파랗게 변한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희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분노나 당황이 아닌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짜증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오션캐피탈 건이군.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룹 내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둔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꼬리가 잡힐 리 없는 완벽한 설계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최근 우리와 바이오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태강그룹 쪽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태석의 회사였다. 희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 남자가 이 정도로 치밀하다고 침대 위에서나 쓸모 있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번 일이 최태석 개인의 소행이라기보다는 태강그룹 내의 다른 세력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판단했다. 법무팀과 홍보팀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기사 삭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족해. 희연은 차갑게 말했다. 보안팀장 불러. 당장. 그리고 법무팀에는 기사를 쓴 기자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해. 탈세, 사생활, 약점, 뭐든 찾아내.
기사 하나로 진순그룹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자들에 대한 응징의 기회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경쟁사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작은 균열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단 한 사람,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의 작품이라는 것을.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집무실로 들어와 희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진순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오진택 팀장이었다. 그는 국정원 출신으로 사이버 보안과 정보전의 전문가였다. 그리고 과거에 한지훈과 한 팀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남자이기도 했다. 오 팀장, 정보 유출 경로 파악 가능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수법이 상당히 교묘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연의 날카로운 반문에 오 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지. 하지만 결과가 없다면 자네 자리도 없다는 걸 명심해. 경쟁사든 내부의 쥐새끼든 반드시 찾아내. 그리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버려. 명심하겠습니다. 오진택이 물러나자 희연은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작은 소동을 어떻게 역이용하여 경쟁사를 압박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 을지로의 아지트, 한지훈과 박서진은 진순그룹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내부 통신망은 이미 서진의 소나귀에 들어와 있었다. 오진택 팀장이 보안팀을 소집하는 목소리, 법무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홍보팀의 다급한 통화 내용까지 모두 그들의 모니터에 텍스트로 변환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예상대로 움직여주네요. 경쟁사 소행으로 단정하고 엉뚱한 곳을 파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유유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거대한 조직 전체가 허둥대는 모습은 꽤나 통쾌한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진순그룹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보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해 보안팀이 움직이면서 평소에는 닫혀있던 내부 서버의 경로들이 일시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훈이 노리던 것이었다. 미끼를 물었군.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 이번 공격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저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었지. 저들이 유출 경로를 찾는다고 시스템을 뒤지면 뒤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야. 그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보안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혀있던 데이터 경로들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길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길의 끝은 진순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서버였다. 강희연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를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에 기름을 뿌릴 도적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어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차례였다.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강희연이 던진 그물은 엉뚱한 바다를 향해 펼쳐졌다. 그녀의 보안팀이 태강그룹과 내부의 불순분자들을 향해 소모적인 조사를 벌이는 동안 한지훈과 박서진은 활짝 열린 대문을 통해 적의 심장부로 유유히 잠입하고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서진의 손끝에서 수백 줄의 코드가 생성되고 사라졌다. 그는 진숭그룹의 보안팀이 남긴 희미한 경로를 역추적해 그들의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백대호를 심었다. 이제 그들은 진숭그룹의 모든 정보가 오가는 대동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빙고!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을 한 서진이 나지막이 외쳤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모든 선은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오션 캐피탈. 형님, 이거 단순한 비자금 채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데요. 지훈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화면 속에서 오션 캐피탈의 자금은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최태석 부회장의 개인 계좌와 태강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르테미스 바이오라는 작은 생명공학 회사에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바이오.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인데 상장 폐지 직전의 부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몇 달 전부터 진숭바이오에서 개발 중이던 신약 기술 일부가 이쪽으로 유출된 정황이 보여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기술인데 말이죠. 두 사람은 순식간에 그림을 맞췄다. 강희연이 진숭의 자금과 기술을 빼돌려 아르테미스 바이오로 넘긴다. 최태석은 그 정보를 이용해 헐값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진숭바이오가 아르테미스 바이오와의 기술 제휴 혹은 인수 합병을 발표한다. 주가는 폭등할 것이고 최태석과 강희연은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밀회가 아니었다. 두 개의 거대 그룹이 공모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대한 금융 사기극이었다. 민준의 목숨과 맞바꾼 그녀의 중요한 계약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다. 쓰레기 같은 지훈의 입에서 얼음 같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강희연 개인을 넘어 그녀가 구축한 부패한 왕국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자 강희연의 잔혹한 경영 방식에 희생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르테미스 바이오 건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재무팀 임원의 이메일. 진숭에 납품하던 작은 부품 회사가 기술만 빼앗기고 억울하게 도산한 기록들. 그녀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이 복수는 더 이상 자신과 민준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모를 희생자들의 원한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다. 데이터는 충분했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릴 스피커가 필요했다. 지훈은 김동철 기자를 떠올렸다. 첫 번째 기사를 통해 그의 양심과 용기는 증명되었다. 이제는 그를 단순한 정보 수신자가 아닌 의지를 가진 동맹군으로 만들어야 했다. 지훈은 대포폰을 이용해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다. 진숭 관련 추가 제보자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밤 10시. 정독도서관 앞 벤치에서 혼자 오십시오. 밤 10시. 약속 장소. 김동철은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진숭이라는 거대한 악을 목격한 이상 그는 이 익명의 제보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평범한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빛. 김동철은 직감적으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당신이 저스티스,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지훈은 김동철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내 이름은 한지훈, 진숭그룹 강희연 대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한민준 군의 아빠입니다. 김동철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며칠 동안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비운의 CEO 스토리를 기억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그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란 말인가? 잠깐만요. 그럼 당신이 강희연 대표의 남편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 아내의 비리를 제보하는 겁니까?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부부싸움이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를 흠집내려는 치졸한 수작일 수도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공룡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둠이 내린 공원 벤치 위로 그날 밤의 비극이 고스란히 울려 퍼졌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아빠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모든 것을 외면하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 애 하나 아프다고 이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의사한테 데려가면 될 거 아냐. 당신이 아빠잖아. 녹음이 끝나자 주변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김동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연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했지만 이토록 추악하고 비정한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언론이 떠들던 비운의 모정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보다 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김동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한 인간으로서 죽어간 아이와 홀로 남은 아버지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 김동철. 더 이상 진숭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지훈은 그에게 두 번째 선물이 담긴 USB를 건넸다. 진숭 바이오와 아르테미스 바이오, 그리고 최태석의 태강그룹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증거 자료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김 기자님, 우리는 지금부터 강희연이라는 괴물이 쌓아 올린 제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나는 안에서, 당신은 밖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진실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쪽의 방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언론과 권력을 주무르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대중이 진숭그룹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내부자들을 동요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사는 다음 주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침 9시에 맞춰 터뜨려 주십시오. 주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락이 있을 때까지 오늘 일은 극비에 붙여주십시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기사 말미에 이 문장을 넣어주십시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아이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 언젠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동철은 손에 든 USB를 꽉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목숨값이자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창이었다. 그는 자신의 펜이 다시 한번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지트로 돌아온 지훈을 서진이 맞았다. 기자는 어땠어요? 우리 편이 됐어. 이제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어줄 거야. 지훈은 진숭그룹의 실시간 감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강희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서 무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2차 공격 준비에 들어간다. 김동철의 기사가 터지면 진숙 내부는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질 거야. 그때를 노려 우리가 심어놓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다. 지훈의 계획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희연의 왕국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생각이었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이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그녀가 의지하는 기둥들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비극의 산막, 배신의 서곡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간. 박서진의 아지트 안. 모든 모니터가 대한뉴스 홈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 9시 정각. 새로 고침을 누르자 약속된 기사가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단독 진숭. 태강그룹과 손잡고 아르테미스 바이오 주가 조작 정황. 수천억대 부당이득 노린 거대 금융 사기극의 서막인가. 기사의 파급력은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진숭그룹과 경쟁사인 태강그룹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진숭그룹과 진숭바이오. 그리고 태강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작됐네요. 서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진숭타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임원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강희연의 집무실 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다. 대표님, 주가 방어가 안 됩니다. 매도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전화가 빗발칩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강희연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첫 번째 공격이 단순한 정찰이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더욱이 이번 정보는 자신과 최태석 그리고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인물들은 모두 그녀가 직접 뽑고 키운 그녀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모두가 잠재적인 배신자로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두 명의 남자에게 머물렀다.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박성호 CFO, 그리고 인수합병 전략을 담당하는 이미혁 전략기획본부장. 박성호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인물로 늘 그녀의 공격적인 경영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반면 이미혁은 그녀의 야심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저돌적인 행동대장이었다. 바로 그때 이미혁 본부장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의 메일을 연 그의 눈이 커졌다. 첨부된 파일에는 박성호 CFO가 헤드헌터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숭 이후에 커리어에 대한 논의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물론 그것은 지훈과 서진이 만들어낸 완벽한 위조품이었다. 하지만 의심에 가득 찬 이미혁의 눈에는 그것이 박성호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처럼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희연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외부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숭을 팔아넘긴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아르테미스 바이오건은 저와 최태석 부회장, 그리고 박 CF, 이 본부장, 이렇게 넷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새나갔는지 설명해 보시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미혁이었다. 그는 작전대로 교묘하게 박성호를 겨냥했다. 대표님, 돌이켜보면 박 CFO께서는 처음부터 아르테미스 건에 대해 유독 회의적이셨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크다며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내셨죠. 마치 일이 터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성회에게 쏠렸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본부장,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요. 원칙이라 진숭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CFO님의 다음 직장을 위한 원칙입니까? 이미혁은 결정타를 날렸다. 박성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강희연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성호는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중함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야망에 족쇄가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반면 이미혁은 위험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심스러운 자는 쓰지 말고 쓴 자는 의심하지 말라.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였다. 그녀는 가장 믿기 쉬운 답을 선택했다. 자신의 계획에 반대했던 자가 배신자일 것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 박성호 CFO, 오늘부로 아르테미스 바이오 관련 모든 업무에서 손 떼도록 하세요. 법무감사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조사할 겁니다. 결백하다면. 증명해 보이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성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20년을 진숭에 헌신한 인물이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강희연의 철권 통치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두 번째 작전은 강희연과 최태석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두 사람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감청하고 있었다. 강희연이 최태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챘다. 이 사태, 어떻게든 막아야 해. 우리가 함께. 서진은 이 메시지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어. 어떻게든 책임지고 막아. 메시지를 받은 최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강희연의 태도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날 오후 태강그룹의 작은 비리 하나가 언론에 터져 나왔다. 진순건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듯한 타이밍이었다. 물론 그건 역시 지훈이 김동철 기자를 통해 흘린 미끼였다. 최태석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강희연이 나를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으려는 건가? 그날 밤 두 사람의 통화는 싸늘했다. 희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회사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지? 당신이 한 짓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정신없어. 당신이야말로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정보가 다 새어나가게 만들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책임 전가가 오갔다. 뜨거웠던 연인의 미련은 온데간데 없고 공범자들의 날카로운 신경전만이 남았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욕망과 이익으로 묶여 있었기에 위기가 닥치자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다. 아지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과 서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단하네요. 형님,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강희연은 자기 손으로 가장 충직한 부하의 목을 쳤고 이제는 유일한 공범인 애인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조종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집무실을 정리하는 박성호 CFO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희생양이었다. 지훈은 작전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민준의 그림을 꺼냈다.
그림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은 다시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미안합니다, 박성호 씨. 하지만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언제나 부수적인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죠. 당신의 억울함은 내가 강희연을 심판대에 세우는 날 모두 풀어주겠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진숭그룹의 조직도를 보았다. 박성호의 이름 위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제 그의 손가락은 다음 목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혁 충성심을 증명하고 강희연의 신임을 얻은 야심가. 서진아, 네, 형님, 이제 저 충성스러운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줄 시간이야. 그리고 그 뼈다귀가 목에 걸려 숨통을 끊어놓게 만들어야지.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희연의 왕국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검은 이제 그녀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터였다. 한지훈의 공격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진숭그룹이라는 거인의 혈관을 정확히 노리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유럽의 한 제약사와 진행하던 수조 원대 기술 제휴 계약은 서명 직전 무산되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불과 1시간 전 진숭의 기밀 제안서가 경쟁사의 이메일함에 고스란히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룹의 자랑이던 최첨단 물류 시스템은 원인 모를 오류로 마비되었다. 부산으로 가야 할 반도체 물량은 광주로 향했고 평택 공장으로 입고되어야 할 원자재는 인천항 창고에서 썩어갔다. 수천억 원의 손실과 함께 진숭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희연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기술 발표회는 악몽이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들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이메일이 동시에 전송되었다. 수십억짜리 홍보 행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행사를 위해 조성된 비자금 내역과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기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공격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나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더 큰 파도가 덮쳤다. 각각의 공격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되었다. 어떤 것은 경쟁사의 소행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내부 직원의 원한에 찬 복수처럼 보였다. 진숭그룹 내부는 불신과 공포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임원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강희연의 왕국은 화려한 외벽만 남은 채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마침내 강희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여러 명의 적이 벌이는 난전이 아니었다. 진숭타워 최상층 긴급대책 회의실 워룸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강희연과 오진택 보안팀장 단 2사람뿐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지난 몇 주간 진숭그룹을 공격한 모든 사건의 데이터가 떠 있었다. 오진택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대표님, 지금까지의 모든 공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명의 소행입니다. 강희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근거는 수법입니다. 모든 공격의 기저에 깔린 방법론이 동일합니다.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시스템의 허점, 즉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공격으로 최대한의 혼란을 야기하는 극도의 효율성. 이것은 단순한 해커나 경쟁사의 소행이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 정보기관의 공작 방식과 일치합니다. 오진택은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특히 이 심리전 방식, 적을 교란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수법은 제가 아는 한단한 사람만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국정원 시절 제 파트너였던 코드네임 유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희연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온화하게 웃으며 책과 커피를 만지던 남자.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던 바보 같은 남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한지훈을 말하는 건가? 그 남자가 웃기지 마. 그는 그냥 평범한 동네 책방 주인일 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진택은 다른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를 띄웠다. 한지훈 씨는 아드님의 장례식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운영하던 북카페는 폐업 처리되었고 사용하던 휴대폰과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촘촘한 CCTV 만개도 그의 모습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강희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정황이었다. 상실감에 잠겨 잠적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사라짐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계획적이었다. 그의 과거를 다시 조사해 이미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A급 요원으로 분류되었지만 7년 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역 시절 기록은 대부분 기밀로 묶여 있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가 손댔던 작전들은 언제나 소리 없는 암살로 불렸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목표가 된 조직이나 인물은 자신이 왜,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파멸했다고 합니다. 강희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들의 죽음, 그의 실종, 그리고 시작된 정체불명의 공격들. 그녀가 비웃었던 남자의 과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카페 아직 그대로인가? 네, 폐업 후 아무도 드나든 흔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밤늦은 시각, 강희연의 차가 연희동의 낡은 북카페 앞에 멈춰 섰다. 낮에는 햇살과 커피 향으로 가득 찼을 공간은 이제 어둠 속에서 음산한 기운마저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가게 문 앞에 섰다. 한때는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의 화려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예전에 비상용으로 받아두었던 열쇠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책장, 테이블, 의자, 커피 머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휑한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과거마저 완벽하게 매장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을 공허하게 울렸다.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싶었다. 그가 남긴 실수, 작은 흔적이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의 가장 안쪽 벽에 닿았다. 그곳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액자였다.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마치 재단처럼 놓인 단 하나의 액자. 액자 속에는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은 듯한 아이의 미소, 그리고 액자 아래에는 말라비틀어진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라고. 네가 버린 아들을 위한 복수라고. 강희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정체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녀가 상대해온 적들은 돈과 권력을 노리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예측 가능했고 통제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상대하는 적은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증오와 복수심만으로 움직이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지훈은 그녀가 아는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녀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남자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진짜 그는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상대로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진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 팀장, 네, 대표님, 지금까지의 모든 작전 전부 중단해. 목표는 단 하나다. 한지훈, 그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앞에 데려와. 이건 명령이야. 전화를 끊은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한지훈,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숨겨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지만 명심해.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건 으르렁대는 짐승이지 유령 따위가 아니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텅 빈 공간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주인공의 잔인한 2라운드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심판의 날, 진숭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임시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강희연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연이은 악재로 흔들렸던 그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아르테미스 바이오 인수를 통해 진숭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 그녀에게는 여왕의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태석이 파트너로서 함께 자리했다.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은 잠시 봉합된 상태였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은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그들의 발밑에 도사린 깊은 심연을 애써 외면한 채 같은 시각 을지로의 아지트, 한지훈과 박서진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진숭의 심장부를 향한 디지털 창문처럼 열려 있었다. 주주총회장 내부의 모든 CCTV 화면, 방송 시스템 제어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검찰 쪽,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내로 현장 도착 예정. 김동철 기자, 온라인 기사 송출 준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의 명령만 남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희연의 모습을 담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준이의 얼굴이, 마지막 숨소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까? 강희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숭그룹의 위대한 미래를 여는 첫 페이지를 함께 넘기게 될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바이오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고 그녀의 위선적인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는 나지막이 명령했다. 시작해. 서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주주총회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갑자기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기술팀의 실수라고 생각한 강희연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스크린을 돌아보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진숭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햇살 좋은 공원에서 작은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비눗방울을 쫓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강희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저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무대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민준의 첫 걸음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엄마 사랑해요 라는 카드, 아빠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 따뜻하고 행복한 영상이 흐르는 동안 배경에는 잔잔한 자장가가 깔렸다. 그것은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지훈이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다. 청중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다. 행복한 영상과 자장가는 끊기고 장내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녹음된 그날 밤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쌕쌕거리는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희연씨, 민준이 상태가 안 좋아. 절박한 남자의 외침. 그리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 거 몰라. 과장하지 마. 119 불러. 그리고 전화 끊어. 나 정말 바빠.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 모든 대화가 끝나고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을 때 청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스크린에는 다시 민준이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로 자막이 새겨졌다. 이 아이는 엄마의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최태석 역시 사색이 된 채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순식간에 전환되어 강희연과 최태석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아르테미스 바이오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대화 녹취록,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가 죽어가던 시각에 호텔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계약 성공을 자축하는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었다. 지훈과 서진, 그리고 김동철이 몇 주간 밤을 새워 완성한 심판의 영상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다. 살인자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내 돈 물어내. 이 사기꾼들아. 강희연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현실을 부정하는 광기였다.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칼날 같은 기세로 장내로 쇄도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혼란을 뚫고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지금부터 진숭그룹 강희연 대표와 태강그룹 최태석 부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는 강희연과 최태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희연 씨, 당신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았다. 강희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 쳤다. 이거나 난 진숭그룹의 대표야. 너희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이건 음모야. 한지훈 그놈 짓이야.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철저하게 무너진 한 명의 범죄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아지트에서 지우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강희연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 그녀의 뒤로 보이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전히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지훈이 마지막으로 넣은 문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한민준을 추모하며. 끝났습니다. 형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마치 기나긴 임무를 마친 요원처럼 심판은 내려졌다. 그러나 그 어떤 심판도 죽은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잔해를 수습하는 일뿐이었다. 심판의 망치는 내려졌다. 진숭 제국의 붕괴는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도 빠르고 처참했다. 진숭 게이트웨이라 명명된 희대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주식시장에서 진숭그룹 관련주는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여파는 시장 전체를 푸른 공포로 물들였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화는 단 하루 만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했다.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 강희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녀의 왕국은 그녀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가운 조사실, 화려했던 드레스 대신 수임번호가 새겨진 미결수복을 입은 강희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텅 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파견된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무의미해 보였다. 반면 옆 조사실의 최태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강희연의 탓으로 돌렸다. 저는 그녀에게 조종당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르테미스 바이오건도 모두 강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입니다. 그의 비굴한 변명은 베테랑 검사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검사는 그의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피해자 최태석 씨. 이것은 당신이 강희연 씨에게 아르테미스 바이오의 내부 정보를 미끼로 처음 접근했을 때 보낸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죠. 당신의 배신까지도. 제보자는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본 최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던 배신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대로 책상에 고개를 받고 흐느꼈다. 한때 진숭의 여왕과 세상을 가지려 했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강희연은 달랐다. 그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건 음모예요. 한지훈이 꾸며낸 복수극이라고요. 증거는 모두 조작됐어요. 나는 결백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버텼다. 담당 검사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수사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는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강희연 씨, 아드님 한민준 군 말입니다.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강희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준 건요. 검사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신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어머니로서의 기억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강희연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온통 진순과 자신의 성공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사실 안에는 다시 그날 밤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의 숨소리, 남편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검사는 정확한 지점에서 녹음을 멈췄다. 그녀가 의사한테 데려가면 될 거 아냐. 당신이 아빠잖아 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희연 씨, 검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천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이것만 대답해 주시죠.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 도대체 무엇이 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숭그룹입니까? 아니면 옆방에서 당신을 팔아넘기고 있는 당신의 연인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망치가 되어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을 깨부쉈다. 법률과 논리의 세계에서 버티던 그녀의 이성은 힘을 잃었다. 검사의 질문은 그녀를 더 이상 진숭의 대표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그 모든 것들이 이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보았다. 엄마, 바빠 나랑 이 와분만 놀아주면 안 돼 라고 묻던 민준의 얼굴을. 자신이 미안.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해야 해라며 아이를 밀어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아이의 작은 손, 따뜻한 천,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웃음소리. 그녀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하고 버렸던 모든 것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제국이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껍데기, 공허한 욕망의 성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죽였어. 내 아들을.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절규였다. 그녀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조사실을 넘어 텅 빈 복도를 오랫동안 울렸다. 비극은 완성되었다. 강희연이 스스로 만든 비극은 그녀가 아들의 목숨을 버린 바로 그 결정으로 시작되어 마침내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가 받을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영원히 계속될 양심의 감옥에 그녀는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밤, 을지로의 아지트, 한지훈과 박서준은 모든 작전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서버의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쇄되었고 작전에 사용된 모든 장비는 분해되어 폐기되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형님, 서진이 물었다. 지훈은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한때 거대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던 그 화면은 이제 그저 검은 거울이 되어 지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모르겠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복수가 끝나면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고 민준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덜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가슴에 뚫린 구멍은 여전히 거대했고 슬픔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승자는 없었다. 오직 패배자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남았을 뿐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민준이 없는 세상에서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기나긴 복수극의 막은 내렸지만 그에게는 더 길고 외로운 싸움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세상은 소란스러웠던 진숭 게이트를 조금씩 잊어갔다. 진숭 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다. 강희연과 최태석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른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갔다. 거대했던 제국의 몰락은 그저 술자리의 안주거리 정도로만 남았다. 세상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한지훈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그는 서울을 떠났다.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장비와 함께 유령으로서의 과거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는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의 낡은 집 한 채를 얻었다.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낡은 책들을 정리하는 소일거리를 했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창밖으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준이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뚫린 구멍은 조금도 메워지지 않았다. 그는 복수가 승리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상실일 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민준이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지우는 이른 아침 작은 국화꽃다발을 사들고 버스에 올랐다. 민주는 화려한 추모공원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잠들어 있었다. 지훈이 직접 고른 자리였다. 답답한 도시를 싫어하고 넓은 바다를 좋아했던 아들을 위한 그의 마지막 배려였다. 언덕이 오르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작은 봉분 앞 소박한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별 한민준, 이곳에 잠들다. 지우는 묘비 앞에 잡초를 뽑고 비석을 깨끗한 천으로 닦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무덤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부자 푸찌의 침묵을 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민준아, 아빠 왔다. 아, 벌써 1년이 지났네. 거기선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고 그는 마치 아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다. 아빠는 그냥 그렇게 지내. 네가 좋아했던 이 바다 보면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았어. 아들, 이제 아무도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아빠가 한 약속 지켰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런데 민준아, 아빠가 틀렸던 것 같아. 복수를 하면 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줄 알았어. 아빠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고. 그런데 아니었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냥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렸어. 그는 손으로 마른 얼굴을 쓸었다. 내 엄마도 감옥에 갔어. 모든 걸 잃고. 뒤늦게야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빌더구나. 그런데 민준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아빠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의 독백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었을까? 아들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다. 윤슬이 부서지는 바다는 그날의 비극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비극은 강희연의 제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야망의 눈이 멀어 아들의 죽음을 외면한 한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이제 가볼게. 아들, 또 올게. 자주 와서 네가 좋아하던 바다 이야기 들려줄게. 그는 아들의 무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해질 역해 바닷가는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우는 해변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다. 그의 발자국이 젖은 모래 위에 찍혔다가 이내 밀려오는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불행하지도 않았다. 분노의 불꽃은 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잔잔한 온기로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그 기억을 연료 삼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한 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 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잊겠지만 바다는, 바람은, 그리고 아들을 사랑한 한 아버지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한 남자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